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필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6강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64페이지 5번 엔젤 푸드 케이크 보도록 하죠. 엔젤 푸드 케이크는요, 계란 흰자를 사용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H가 5.2에서 6.0이라는 거, pH가 낮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들을 딱 놓고 다음 중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 하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반죽 속에 공기를 가장 많이 넣는 제품은 하면은 엔젤 푸드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엔젤 푸드 케이크 기본 배합률 보도록 하죠. 모든 그 제품들의 그 배합표 작성법이 베이커스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엔젤 푸드 케이크만이 추로 퍼센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밀가루를 백분율의 기준으로 놓는 거라면 이 추로 퍼센티지는 전체 재료들의 합을 백분율의 기준으로 놓고 각각의 재료가 전체에 있어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라고 짜죠. 그렇다고 왜 엔젤 푸드 케이크만이 추로 퍼센티지로 하는지는 팁에다가 제가 잘 적어놨죠. 밀가루와 흰자의 사용량을 교차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주석산 크림과 소금의 사용량도 교차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 기본 배합표 보시죠. 밀가루를 만약에 15를 선택하면 여기서 그 흰자를 50을 선택하여야 되겠고요. 밀가루를 18을 선택을 하면 흰자는 40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합률 조절 공식의 2번 주석산 크림과 소금의 합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탕 사용량을 결정한다. 이 설탕 사용량 구하는 공식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설탕은 100 마이너스 가로 열고 흰자 플러스 밀가루 플러스 주석산 크림 플러스 소금의 양, 이렇게 하면 설탕의 양이 되겠습니다. 사용 재료의 특성 볼까요? 우선 엔젤 푸드 케이크에 사용되어지는 밀가루의 형태는요, 표백이 잘 된 특급 박력분을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흰자는 밀가루와 함께 엔젤 푸드 케이크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시키는 구조 형성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흰자에도 단백질이 있고 밀가루에도 단백질이 하여튼 과자에 있어서 구조 형성, 모양과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억나시죠? 자, 3번 볼까요? 주석산 크림은 흰자의 알칼리성을 중화시켜 튼튼한 거품을 만든다. 이 주석산 크림이 들어가는 제품 두 가지, 엔젤 푸드 케이크와 앞강에서 얘기했던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 주석산 크림을 넣는 위치에 따라서 엔젤 푸드 케이크의 제조법의 이름이 달라져요. 자, 주석산 크림을 머랭과 함께 집어넣으면 산전처리법, 그러니까 밀가루 앞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산을 전처리한다, 전에 넣는다, 이런 뜻이고, 자, 산전처리법은 튼튼하고 탄력 있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밀가루와 함께 주석산 크림을 집어넣으면 산후처리법이라고 하는데, 산후처리법의 장점은 부드러운 기공과 조직을 가진 제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전체 설탕 사용량에서 머랭을 만들 때 3분의 2는 정백당 하얀 설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백당의 형태로 넣고 밀가루와 함께 넣을 때는 3분의 1을 분설탕의 형태로 넣는다. 이 분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왜 밀가루와 함께 넣을 때는 분설탕의 형태로 넣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마카롱이라든지 다쿠아즈를 만들 때
아몬드 분말이 계란 흰자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분당을 아몬드 분말과 섞거나 아몬드 분말과 박력분과 분당을 섞거나 이런 식으로 하듯이 마찬가지로 엔젤 푸드 케이크도 머랭 반죽이잖아요. 흰자에 설탕을 집어넣어서 머랭 반죽은 이 가루 재료와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루 재료에다가 설탕의 일부분을 분당의 형태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접착제 역할을 유도해서 섞이게끔 하는 게 그 분당을 넣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제조 공정 보도록 하죠. 머랭 반죽 만들기의 제조법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주석산 크림을 넣는 시기에 따라 산전처리법과 산후처리법으로 분류합니다. 자, 패닝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틀의 이형제라는 게 뭐냐면 이 엔젤 푸드팬은 좀 모양이 좀 이렇게 그 링도너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링도너츠 형태로 되어 있는 팬에서 제품을 떼어내기란 좀 문제가 있어요. 종이를 깔기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무를 해가지고 이형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과 틀이 잘 떨어지게 바르는 것을 이형제라고 하는데 이 이형제로 물을 써요. 이 물을 이형제로 쓰는 제품은 뒤에 있고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넣는 양은 60에서 70% 정도 되겠습니다. 자, 팁을 한번 볼까요? 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형제란 반죽을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를 가리킵니다. 자, 이형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요령. 자, 거품형 반죽으로 만드는 제품은 이형제로 물을 사용하고 반죽형 반죽으로 만드는 제품은 그 이형제로 유지와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 종이로 그 이형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종이를 깔아가지고 반죽을 굽고 난 후에 제품이 됐을 때 틀에서 떨어지게 하는데 이때 이제 이형제를 이렇게 종이 이외의 것을 쓰는 경우에는 이 틀 자체의 모양이 되게 복잡할 때 종이를 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이형제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제로 물을 사용하는 제품에는 이제 시폰 케이크와 엔젤 푸드 케이크가 있겠습니다. 자, 퍼프 페이츄리 보도록 하죠. 퍼프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 모금의 증기압이라는 뜻이에요. 한 모금의 증기압. 이제 페이스트리는 그 유지층 반죽 과자로 그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페이스트리라고 하죠. 이 퍼프 페이츄리를 다른 말로 이제 프렌치 파이라고도 합니다. 프렌치 파이. 기본 배합률 암기해 주셔야 돼요. 밀가루 100, 유지 100, 물 50에 소금 1에서 3. 뭐 1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밀가루 100, 유지 100, 물 50, 소금 1.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 재료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는 일반적으로 무슨 밀가루를 씁니까? 박력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중력분을 섞어 쓰거나 강력분을 약간 섞어 쓰는 경우이지만 온리 강력분만 단지 유일하게 강력분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퍼프 페이츄리예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지만 양질의 강력분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하냐? 강력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양의 유지를 지탱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접기와 밀기 공정에도 반죽과 유지층을 분명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강력분을 사용하지 않고 박력분을 사용하면 글루텐의 강도가 약해지고 반죽이 잘 찢어지고 그로 인해서 균일한 유지층을 만들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지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집어넣는데 본반죽에 넣는 유지의 형태와 충전용으로 넣는 유지의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전용의 유지를 많이 넣으면 결이 분명하고 부드러운 부피가 돼요. 그러나 이제 밀어펴기가 어렵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본반죽에 넣는 유지를 많게 하면 밀어펴기는 쉬워져요. 그리고 제품의 식감도 부드럽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결이 나빠지고 부피가
줄어들게 되므로 총 반죽량 기준 50% 미만을 유지로 사용을 합니다. 자, 7번 볼까요? 66페이지 7번. 충전용 유지의 물리적 기능으로 필요한 것은 가소성의 범위가 넓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강에서 얘기 드렸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 힘에 의해서 형태가 변형이 되고 힘을 주지 않으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가 또 다른 힘을 가하면 또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고체를 띠고 있는 그 형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소성의 범위가 넓어야 완제품의 분명한 층을 여러 이제 층을 만드는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팽창 유형은 유지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증기로 변하면서 증기압을 일으켜서 팽창을 시키는 증기압 팽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조 공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만들기를 보면 이 퍼프 페이츄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요. 스코틀랜드식과 프랑스식. 스코틀랜드식은 반죽형이 되겠고요. 그다음 프랑스식은 접기형이 되겠습니다. 이 반죽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지를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서 밀가루와 물과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접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유지, 물로 반죽을 만든 후 여기에 유지를 싸서 밀어펴서 접고 한다라고 해서 접기형이 되겠습니다. 이 퍼프 페이츄리의 반죽 온도는요, 과자 반죽 중에서 반죽 온도가 가장 낮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반죽 온도 20도 되겠습니다. 이 정형시 주의사항 또 꼼꼼히 봐야 됩니다. 꼼꼼히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 꼼꼼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체적으로 똑같은 두께로 밀어펴되 과도한 밀어펴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번 잘 드는 칼을 이용해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겠습니다. 3번 정형 후 반죽이 건조하지 않게 주의하면서 한 30분에서 60분간 휴지를 시킵니다. 4번 계란 물칠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계란 물칠이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해서 결이 생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계란 물칠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치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파치라는 게 뭐냐면 그 앞전에 정형하고 남은 반죽이에요. 그러니까 정형했다는 얘기는 반죽을 많이 다루었다는 얘기죠. 그 반죽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6번째는 성형한 반죽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팁 보도록 하죠. 퍼프 페이츄리 반죽을 냉장고에서 휴지시키는 목적. 앞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퍼프 페이츄리는 밀대로 미는 제품이기 때문에 파이롤러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기에 편하다. 그럼 파이롤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제가 그럴 때 냉동 냉장 공정이 있기 때문에 냉동 냉장 공정을 염두에 두고 바로 옆에 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우리가 휴지를 시키는 건 뭐라냐면 반죽을 만든 다음에 잠시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죠. 잠시 넣어두는 걸 휴지라고 하죠. 자, 목적은 밀가루가 수화를 완전히 하여 글루텐을 안정시키죠. 그리고 이제 반죽을 연화 및 이완시켜 밀어펴기 용이하게 합니다. 3번 믹싱과 밀어펴기로 손상된 글루텐을 재정돈시킵니다. 그리고 반죽과 유지의 대기를 갖게 하여 층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정형하기 위해 반죽을 절단 시 수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퍼프 페이츄리 반죽의 휴지가 종료되었을 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런 문제. 이 얘기는 뭐냐면 휴지의 완료점을 찾는 거예요. 찾는 기준.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아있다. 이게 퍼프 페이츄리 반죽의 냉장 휴지의 완료점이 되겠습니다.
굽기 볼까요? 구울 때 색이 날 때까지 오븐문을 열지 않습니다. 만약 오븐문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완제품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시키는 단백질과 전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앉게 되겠습니다. 2번, 굽는 온도가 낮으면 글루텐이 말라 신장성이 줄고 증기압이 잘 발생되지 않아 부피가 작고 묵직해집니다. 3번, 굽는 온도가 높으면 껍질이 먼저 생겨 글루텐의 신장성이 작은 상태에서 팽창이 일어나 제품이 갈라집니다. 자, 4번 보죠. 기본 배합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제가류보다 굽는 온도를 높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제일 윗부분이죠. 굽는 동안 유지가 흘러나오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왜 그러냐? 미럽표기를 잘못했다. 박력분을 썼다. 오븐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거나 낮았다. 오래된 반죽을 사용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팽창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덧가루를 과량 사용하였거나 미럽표기 사이의 휴지 기간이 불충분하였거나 예리하지 못한 칼을 사용하였거나 수분이 없는 경화 쇼트닝을 썼거나. 이때 이제 수분이 없는 경화 쇼트닝은 좀 이해가 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퍼프 페이츄리의 팽창은 유지에 들어있는 수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분이 없는 경화 쇼트닝이니까 팽창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계란물을 많이 칠했거나 박력분을 썼거나. 우리 그 퍼프 페이츄리는 제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밀가루를 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강력분이죠. 강력분. 이유도 앞에서 얘기를 했죠. 강력분으로 되직한 반죽을 만들었다. 이게 반죽이 너무 되면 이게 늘어나지 않겠죠. 어느 정도는 되기가 좀 지려야 된다는 의미죠. 미럽표기가 부적절하였거나 오븐의 온도가 너무 높았거나. 오븐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거죽이 팽창하기 전에 두꺼운 거죽이 생길 거고 껍질이 생기면은 그 껍질 때문에 그 부풀리기가 증기압에 의해서 부풀리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불규칙한 혹은 부족한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정영시 반죽이 수축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도한 미럽표기, 그 다음에 불충분한 휴지, 된 반죽, 그리고 반죽 중 유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정영시 반죽이 수축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애플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여기서 애플파이는 아메리칸 파이라고도 하지만은 쇼트 페이스트리라고도 합니다. 사용 재료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비표백 중력분을 써요. 왜냐하면 단면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얀 밀가루를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비표백 중력분이 없다 그러면은 박력분 60%에 강력분 40%를 혼용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가루는 파이 껍질의 구성 재료를 형성하고 유지와 층을 만들어 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지는 가소성이 높은 쇼트닝 또는 파이용 마가린을 쓰는 게 좋습니다. 가소성이 높아야 되죠. 가소성. 그 다음에 유지의 사용량은 밀가루를 기준으로 해서 40에서 80. 그러니까 우리 레이어 케이크에서 쇼트닝의 사용 범위가 30에서 70이면 그 쇼트 페이스트리에서의 유지 사용량은 40에서 80.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하면 좋죠. 다음, 착색 재료는 설탕, 포도당, 물엿, 분유, 버터, 계란칠 뭐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적은 양으로 착색의 효과를 내는 재료가 뭐냐? pH를 조절해서 착색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조,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파이를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면 다른 재료의 맛과 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조 공정 보도록 할까요? 반죽 만들기.
요 밀가 1번에 밀가루와 유지를 섞어 유지의 입자가 콩알 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다진다. 여기서 유지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파이의 결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유지의 입자가 크게 잘라서 밀가루와 섞는다. 그리고 밀대로 밀면 결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그에 반해서 작게 잘라가지고 밀가루와 버무리면 결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설탕, 분유 등을 찬물에 녹여 이래 놓고 물기가 없을 때까지 반죽을 해요. 찬물이 중요하고요. 반죽 온도가 한 18도 정도. 퍼프 페이츄리나 쇼트 페이츄리나 반죽 온도가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껍질이 마르지 않도록 또 비닐에 잘 싸서 휴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파이를 냉장고에서 휴지시킨 이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 재료에 수화 기회를 준다. 두 번째, 유지와 반죽의 굳은 정도를 갖게 한다. 세 번째, 반죽을 연화 및 이완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 끈적거림을 방지하여 작업성을 좋게 하는 게 파이를 냉장고에서 휴지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필링 준비해 보도록 하죠. 그 사과 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여러 가지 파이가 있어요. 사과 이외에 바나나라든지 블루베리, 체리베리 이런 체리 파이, 블루베리 파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이류가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껍질과 씨와 속을 제거하고 이 과육만 알맞게 잘라 설탕물에 담가요. 이때 설탕물에 담그는 이유는 그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버터를 제외한 전 재료를 가열하여 풀 상태로 호화를 시킨 후에 거기다가 적절한 대기가 되면 버터를 넣고 혼합을 해요. 불을 끈 상태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넣고 버무려서 이 충전물 필링을 20도 이하로 낮춘 다음에 식힌 다음에 사용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파이 껍질에 담을 때까지 20도 이하로 식힌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성형 같이 볼까요? 자, 이제 냉장 휴지가 완료가 된 반죽을 이제 꺼내 가지고 반죽을 이게 가볍게 치대줘요. 그리고 이제 적정량을 떼어내서 덧가루를 바닥에 뿌린 뒤에 밀대를 이용해서 틀 크기 정도로 맞게 이제 반죽을 밀죠. 미는데 이때 두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바닥용 두께는 0.3 그리고 덮개 두께는 0.2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께가 중요해요. 두께. 그리고 완제품에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용으로 성형한 파이 반죽에 포크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도 이하로 식힌 충전물을 이렇게 넣고 이제 평평하게 해주고요. 덮개용 껍질을 바르기 전에 덮개용 껍질을 이렇게 얹기 전에 그 바닥용 껍질 가장자리를 물칠하고 얹은 뒤에 위아래를 잘 붙여줘요. 그리고 윗면에 노른자를 풀어서 발라줘서 껍질색을 이제 좋게 하는 식으로 이제 성형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성형할 때 중요한 부분 바닥용 0.3cm, 덮개는 0.2cm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링을 채울 때 식힌 온도가 20도라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굽기 건너뛰고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팁이 중요하죠. 팁이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충전물이 끓어 넘쳤어요. 왜 그러냐? 껍질에 수분이 많았다. 위아래 껍질을 잘 붙이지 않았다. 껍질에 구멍을 뚫지 않았다. 그리고 오븐의 온도가 낮았다. 그리고 충전물의 온도가 높았다. 그리고 바닥 껍질이 얇다. 그리고 천연산이 많이 든 과일을 썼다. 이게 천연산이 많이 들고 왜 그러냐? 이게 산이 많으면 전분이 녹아요. 그래가지고 묽어져서 끓어넘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신맛이 강한 껍질 부위를 넣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 껍질이 질기고 단단하다. 왜 그러냐? 강력분을 사용했다. 이거 어떤 밀가루 쓰죠? 비표백 중력분. 근데 강력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반죽 시간이 길었다. 치대기를 너무 많이 치대. 이래도 안 돼요. 그 반죽을 강하게 치댄 글루텐이 지나치게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짜투리 반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되면 질기고 단단한 파이 껍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크러스트가 축축하다. 반죽의 유지 함량이 많았다. 그리고 바닥열이 지나치게 낮았다. 그리고 파이 바닥 반죽이 고율 배합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낮은 오븐 온도, 유지가 많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얇은 바닥 반죽,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69페이지 8번의 케이크 도넛을 보도록 하죠. 이 케이크 도넛은요, 화학 팽창제를 사용하여 팽창을 시켜요. 도넛의 껍질 안쪽 부분이 보통 이제 케이크와 같은 식감이다라고 해서 케이크 도넛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사용 재료의 특성을 보도록 할까요? 케이크 도넛은요, 실기 시험에서는 빠졌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곧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에다가 계속 실었습니다. 빼지 않고. 의외로 찹쌀 도넛 시험 문제는 잘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케이크 도넛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사용 재료의 특성 얘기했고요. 자, 계란 노른자의 레스틴은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은 구조 형성 재료로 도넛을 튼튼하게 하며 수분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밀가루에 팽창제, 설탕, 분유를 섞은 것으로 물만 부어 반죽할 수 있도록 만든 도넛용 프리믹스. 프리믹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하여튼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과자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렇게 분말화 시켜놓고 거기에다 액체 재료, 물과 우유만 집어넣으면 과자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꼭 도넛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커스터드 크림도 그렇고, 그리고 머핀 반죽도 많이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집에서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는 이 가루 재료가 대부분 프리믹스 형태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의 레시피를 알게 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이런 나름의 프리믹스를 만들어서 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제과점에 납품하거나, 혹은 홈베이커들에게 판매를 해서 홈베이커들과 소규모 제과점에서 액체 재료만 넣어서 만들면은 내가 만들었던 황금의 배합표에 의한 아주 멋진 맛들이 구현이 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여담을 한번 했고요. 자,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의 일부를 포도당으로 대치하면 케이크 도넛의 껍질색을 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콩가루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케이크 도넛에서도 이제 콩가루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콩가루를 집어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요거 5가지가 있는데 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에 부족한 각종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밀가루의 영양소 보강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대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은 케이크 도넛의 껍질 구조를 강화시킵니다. 단백질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메일라드 반응에 참여하는 단백질 함량이 많으므로 껍질색을 강화시킨다. 이 메일라드 반응이라는 게 뭐냐? 이 캐러멜 반응은 순수하게 당만 열을 받아서 갈색화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메일라드 반응은 당과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채소 단위인 아미노산과 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색이에요. 메일라드. 그 색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번째, 대두 단백질은 밀 단백질에 비해 신장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좀 더 바삭한 식감을 줄 수 있고요. 대두 단백질의 보습성은 케이크 도넛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넛 제조 시 수분이 적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팽창 부족, 형태 불균일, 딱딱한 내부, 표면의 요철 울퉁불퉁, 표면이 갈라짐, 톱니 모양의 외피, 강한 점도. 자, 도넛 제조 시 수분이 많았다. 과도한 팽창, 형태 불균일,
혹 모양 돌출 흡유, 그 기름을 많이 흡수했다. 딱딱한 내부, 외부 링 모양 과대, 지나치게 크다. 자, 제조 공정 볼까요? 공리법이나 크림법으로 만들 수 있고 반죽 온도는 22도에서 24도를 설정합니다. 자, 팁 볼까요? 케이크 도넛의 반죽 온도가 낮은 경우 제품에 나타나는 현상, 팽창 부족, 혹 모양 돌출, 흡유 과다, 딱딱한 내부, 표면의 요철, 외부 링 과다, 표면의 갈라짐, 톱니 모양의 외피, 강한 점도. 자, 케이크 도넛의 반죽 온도가 높은 경우 제품에 나타나는 현상, 과도한 팽창, 혹 모양 돌출, 흡유 과다, 표면의 요철, 표면의 갈라짐, 강한 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습니다. 70페이지에 3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후 정형을 하고 정형을 한 후 약간의 휴지를 또 합니다. 휴지의 효과, 케이크 도넛에 있어서의 휴지의 효과. 1번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반죽이 부푼다. 각 재료의 수분이 흡수가 된다. 3번째, 표피가 쉽게 마르지 않는다. 4번째, 밀어펴기가 쉬워진다. 5번째, 반죽의 글루텐을 연화시켜 적당한 부피 팽창으로 제품의 모양을 균형 있게 만든다. 6번째, 케이크 도넛의 조직을 균일화시켜 과도한 지방 흡수를 막는다 등이 되겠습니다. 자, 튀김 온도는요, 185도에서 195도. 이 튀김기에 붙는 적정 기름의 깊이 꼭 암기해야 되겠죠. 15에서 15cm 정도. 기름이 적으면 도넛의 튀김을 도넛 튀김기로 이렇게 뒤집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과열되기가 쉽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무리로는 이제 충전과 아이싱을 할 수 있는데, 도넛이 식기 전에 도넛 글레이즈를 49도 전후에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3번째 보시죠. 도넛 설탕이나 계피 설탕을 묻힐 때는 도넛의 접착력이 큰 온도인 40도 전후에서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죠.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인 후에 녹인 후에 이렇게 아이싱을 하시고, 퐁당은 40도 전후로 가온을 해서 아이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넛의 주요 문제점, 발한 현상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고요. 대책도 건너뛰겠습니다. 대책에 있어서는 3번의 스테아린과 도넛의 수분 함량 21에서 25 꼭 기억하시고요. 그 팁 보면 도넛에 기름이 많다. 그러면 설탕 유지 팽창제 사용량이 많았다. 튀김 시간이 길었다. 지친 반죽이나 어린 반죽을 썼다. 묽은 반죽을 썼다. 튀김 온도가 낮았다. 도넛의 부피가 작다. 반죽 온도가 낮았다. 성형 중량이 미달됐다. 튀김 시간이 짧았다. 강력분을 썼다. 반죽 후 튀김 시간 전까지의 과도한 시간이 경과했다 등이 되겠습니다. 제과 파트에 있어서 요 제품에 관한 문제가 좀 자주 나와가지고 좀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6강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화이팅하면서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